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국유 부동산 기업 위안양그룹이 채무 상환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 위기가 국유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상수지, 환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소환이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무능한 정치 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며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잼버리 관련 감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 혜택 등이 2자녀로 맞춰지는 겁니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유 부동산 기업까지 채무 변제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아닌 국유 기업인데 말입니다. 소비, 생산,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률 등 불리한 지표를 중국에서 다 숨기면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에는 금이 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월가에선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비관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성장 시대 이제 끝난 걸까요? 첫 소식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 위안 쓰촨성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5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공사가 벌써 1년째 중단된 데다 급기야 부도설까지 나오자 회사에 해명을 요구하러 온 겁니다.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구이 위안은 물론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 위안양과 최대 부동산 자산 신탁 회사 중농까지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발 연쇄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중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房地产市场呢，总体上处于这个调整阶段啊，部分房企经营上遇到一定的困难，特别是一些龙头房企啊，债务风险有所暴露，影响市场预期。 내수와 수출도 부진합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수출과 수입도 몇 개월째 동반 감소세인데다 2분기 외국인 투자 규모는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내려 시장에 111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등 각종 대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체이스가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8%로 낮추는 등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파산 위기가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오늘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죠.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하자마자 0.87% 급락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폭이 더 커지더니 전날보다 45.23포인트 떨어진 2525.6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2차 전지주의 약세 속에 2.59%나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시작된 채무불이행 위기감이 다른 국영기업과 금융권으로 확산한 영향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장중 1,340원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대로면 하반기 수출과 경상수지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요. 반도체 수출까지도 회복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정부 역시 하반기 경기 회복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상정하고 그대로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회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뎌지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잇따른 돌출 악재 속에 장밋빛 전망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전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당 내외의 결벽을 적극 호소하고 있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 다급했던 걸까요? 당원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탈당한 무소속 의원, 원외 인사들에게도 친전을 보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소환이다. 검찰이 분명 나를 기소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한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입니다. A4 한 장 분량으로 이 대표는 이번 소환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이런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친전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소환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이 대표 측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문구와 함께 출석 시간과 장소를 표시한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지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공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출석 현장에 집결하자는 안내가 나오는 가운데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지도부 동행 없이 변호인 등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출석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당시 국토부의 요구였다고 해왔는데 이번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공론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용도 변경을 통해 또 성남도공을 사업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민간이 3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한 질문지만 250페이지라고 하네요. 내일 소환 심가은 기자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현동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수사팀은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며 막판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로비 의혹을 받은 브로커와 민간업자가 모두 구속됐고 성남시 관계자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조사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백현동 개발 당시 부지의 용도 4단계 상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성남시 이익을 고의로 저버렸고 이 과정 전반에 측근인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정진상 전 실장 등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통화랑 연애 왜 하셨어요? 정진상 실장과 친분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페이스북에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미리 공개하며 이런 한 푼도 이익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김 씨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고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조사 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더 이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난 2월에도 동료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친전을 보낸 바 맞아요.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였는데요. 당시에도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었습니다. 친전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통상 성의를 갖춰 보내는 편지를 일컫는데요. 네. 과거부터 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거나
중요한 사안을 전달할 때 쓰였는데 요즘엔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면서 약간 호소문 성격이 짙어졌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친전을 보냈었고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도 친전을 돌렸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대표가 돌린 친전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신은 결백하니까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겁니다. 앞서서 SNS에도 이런 포스터 올렸었는데요. 앞선 2월 친전과 굳이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혜택은 누가 누렸는지 등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면서 공문 등을 공개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이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건 그만큼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오히려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도 자신의 결백함 또 검찰의 무도함 이런 거를 알리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출석 전날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알린 부분을 눈여겨봐달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추가로 대책을 세우고 내일 조사에 임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이런 모습을 강조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월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조사 당일에 진술 요지 등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안 문제로도 당내에서 머리가 꽤 아플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20여 명의 의원이 자유 발언을 했는데 대체로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 혁신안에 대한 반감이 많이 표출됐습니다. 다른 현안도 많은데 왜 하필 지금 대의원제를 손봐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진 걸로 전해집니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서른 의원이 지도부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잃었고요. 네.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의원 정도만이 혁신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혁신이 마무리되면 이 대표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도부에서는 이달 말 워크숍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할 전망입니다. 본인도 신경 써야 되고 당장 내일 또 소환이니까요. 당내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향후 전국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신다면? 네, 이재명 대표 어제는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 조문을 했었죠. 맞아요. 네, 이튿날인 오늘은 대여 총공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방송 탄압,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오늘 시작된 8월 임시국회 여야 대립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빈소에는 이틀째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눈에 띄었다고 하네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주희 기자, 윤 대통령이 몇 시부터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반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곳 빈소에 도착해 조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경조 휴가를 내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외부 공간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재계 인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귀중한 분이 떠나셔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원로로서 큰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재계 총수들도 비공개로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노갑 HD 현대 회장, 정기선 사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상위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전을 보냈습니다. 오부 요인 가운데서는 9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왔네요. 일반인들도 조문이 가능할까요?
네, 여전히 일반인들의 조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문을 사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도 제한된 인원만 빈소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주로 고인과 인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빈소에 출입하도록 하는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학계에서 존경받는 학자였던 만큼 각계각층에서 조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늦게까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내일 발인 등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 대통령과 고 윤기중 교수의 각별한 부자 사이는 이미 주변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윤 교수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를 제1의 멘토로 꼽은 아들에게 윤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가족에 안긴 갓난아기 윤석열 대통령. 모자를 쓰고 마당에서 노는 아이 시절부터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과 보이스카우트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대부분 윤 교수가 한양대 전임 강사일 때 산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각별한 아들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아버지를 유독 잘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시험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엄한 어머니를 피해 집 앞에서 아버지 퇴근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법대 진학도 구체적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넘게 검사로 지낸 윤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국정운영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도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윤 교수의 영향이 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를 제1의 멘토로 꼽으며 대선 후보 시절 아버지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였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많이 이렇게 지도를 늦게 하셨는데 저랑 좋은 마음으로 소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미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교수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는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모상을 당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 상태는 조의를 표했었는데 비록 3시간 뒤 조문과 남북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요. 이번 윤 대통령 부친상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교, 국방 일정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 문 대통령 부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한 이튿날 판문점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형식으로 된 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금강산 시설 철거 등 악재가 있었지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인연이 조의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2001년 3월 정주영 회장을 시작으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도 조문단을 파견했습니다. 2019년 이희호 여사 별세 때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때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반영된 것으로 현 남북 관계까지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부친에 대한 북한의 조의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굉장히 거친 그런 비난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말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다음 주 한미 을지연습 훈련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MBN에서 먼저 보도해드렸던 대로 2018년에 발행된 보고서를 보면 잼버리 총괄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수경지 기반시설 설치를 맡은 전라북도청이 설계 논의 때보다 많은 배수시설 설치에 반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한으로 빗물 배수를 가능하게 하면 된다는 의견을 낸 거였는데요. 그래서 최초 설계 보고서에는 배수로 설치에 달랑 1억 5천만 원만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10월 잼버리 기반시설 설계를 논의한 회의록입니다. 스카우트 연맹 측은 빗물 빠지는 물길을 다수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100m에 하나씩 하는 걸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빗물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2019년 11월 수경지 기반시설 조성을 맡은 전북도청의 설계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 공사비 259억 원 가운데 격자로 설치한 배수시설 비용으로 책정된 건 1억 5천만 원, 전체 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실시 설계 보고서상에 드러난 배수 관련 비용은 정말 미미합니다. 전라북도가 침수 대비에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경지 외곽 배수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침수 대비에 나서자 전북도는 2021년 빗물 배수 예산을 3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집중호우로 대회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결국 전북도는 추경을 통한 국비 21억 원 포함 40억 원을 넘게 들여 저류지 100개를 만드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전북지사를 불러라. 안 된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긴 했지만 첫 회의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 회의는 2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부실 잼버리 운영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차별 흉기 난동 등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측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불참하자 간사를 제외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한 겁니다.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민주당 소속 전북지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송 참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파행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가운데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전 과정에 걸쳐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부실한 잼버리 준비는 이미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대처를 하지 않았죠. 5월 현장 방문 보고서에서 배수 문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죠. 이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당시 참석한 장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장관들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으로 일관했죠. 사회정책부 최희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월 보고 때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애초에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를 위해서였는데요. 최고 책임자로서 맡고 있는 일정이 오히려 후순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참석한 이기순 차관이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김현숙 장관에게 문제점을 공유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성가족부는 보고가 됐을 거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불참을 했다면서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당시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업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을 대행하는 차관이라도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요. 네네. 한창섭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충원 참배에 갔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역시 국회 불참 모임과 참배에는 참석을 했는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중요한 참석자들은, 책임자들은 참석을 아무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침수와 폭염 문제에 대한 보고가 줄줄이 올라왔다면서요. 이걸 그때 다 들었다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장 보고를 받은 조직위원회 논의에서 침수와 폭염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은 5월 10일 현장 보고회 뒤 같은 달 25일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비로 인해 치명적인 침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기상청 또한 잼버리가 열리는 8월 새만금을 포함한 남부지방에 폭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8월에 진행한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할 책임자들은 아무도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가지 않았던 현장 책임자들, 대통령 상가에는 갔는지 나중에 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불참한 문제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오라는 국회는 안 나오고 라디오에 가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네, 김관현 전북지사는 책임론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남탓만 했습니다. 화장실 음식 배분 문제, 폭염 대책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이 조직위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 지사는 또 불만 사항만 알려져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키웠다면서 언론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실제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 만족한 참가자들이 많다고 말하면서요. 앞서 전라북도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남의 잘못만 부각시키는 모습이라 더 안 좋게 보이기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배수 문제만 봐도 새만금 수경진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 담당이 맞습니다. 수경지 외곽은 새만금을 매립한 농어촌 공사가 맡았는데 내외부 배수 시설의 관할이 다른 거죠. 누구도 본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폭염 때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 수분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직접 실험해봤더니 빠져나가는 수분이 우리 어르신들 말이죠. 땀 한 바가지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30분 동안 폭염 아래 뛰었더니 700ml의 땀이 나왔거든요. 우리 몸이 갈증을 느낀다는 건 이미 2% 정도 탈수가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운 날 야외 활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탈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기온은 33도, 30분 동안 뛰었습니다. 이후 얼마나 땀이 많이 났는지 따져봤습니다. 키 180cm인 성인 남성의 실험 전 몸무게는 70kg이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 다시 측정해보니 700g이 줄었습니다. 운동 생리학에서는 감소한 체중을 땀을 포함한 수분이 배출된 것으로 봅니다. 보통 500ml 생수 한 통보다 많은 땀이 난 겁니다. 우리 몸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혈액량에 있는 수분 양도 함께 감소하면서 몸의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물을 먹는 건 사실은 이미 탈수가 진행된 겁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2% 정도 탈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 색깔이 평상시보다 적거나 진노란색이면 내 몸이 탈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폭염이 아니더라도 운동 4시간 전부터 체중당 5에서 7ml, 60kg 성인이라면 최소 300ml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해질 소실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구역감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 소실이나 실신까지도. 아이스 커피나 맥주는 이뇨작용을 도와 탈수를 가속화할 수 있어 폭염 땐 더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폭염 일수가 평년 수준을 넘었는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덥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더 더울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인구 증가폭이 큰 중소도시의 기온이 더 높고 폭염 일수는 더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기온이 더 높았다 이겁니다. 최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전국 곳곳이 낮 최고 33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8월 중순이 갓 지났는데 폭염 일수는 이미 평년 수준을 넘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0년에 0.37도씩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시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건데 흔히 알고 있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빨리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같은 기간 0.36도 올랐습니다. 반면 인구 30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는 이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폭염 일수 역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접해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해집니다. 울산은 폭염 일수가 14.5일에서 14일로 줄었지만 인근 포항은 15.5일에서 17.3일로 12%가 증가했습니다. 대전과 청주도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데프리카로 알려진 대구와 그 옆 구미 두 곳 모두 폭염 일수가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현격합니다. 원인은 도시의 성장, 즉 도시화 효과입니다. 대도시는 1990년대 이후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성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가 정착한 중소도시는 2010년대 들어서 인구 비율이 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그 중소도시 간의 그 인구의 어떤 성장률,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온난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난화 원인을 인구 집중과 도시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무량판 구조와 철근 누락에 따른 국민적인 불안감이 크죠. 그런데 국토부가 사고 발생 석 달이 넘도록 통일된 검사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각각 기준에 따른 LH와 SH공사의 조사 결과 우리 신뢰해도 되는 걸까요?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곳 가운데 20곳이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9곳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검사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LH는 철근 탐사와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 비파괴 검사 등을 진행했고 SH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육안으로 살폈습니다. 크랙이 있는지 그리고 도면이랑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관 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지난 8일에서야 국토부는 SH 등 지방공사 5곳과 회의를 갖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공사들은 국토부가 통일된 조사 기준과 일원화된 메시지를 발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정작 사고 발생 석 달이 넘도록 점검 매뉴얼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전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전 조사 결과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철근이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의 80%가 법정 기준 인원을 채우지 않았고 특히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중 7곳은 법정 감리 인원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경찰도 LH 압수수색해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무량판 구조로 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수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LH가 공사 전반을 자체 감독했는데 알고 보니 공사 감독 인원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이 수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는 감리 배치 기준 9.4명에 못 미치는 7.2명이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가 자체 감리한 현장 104곳 중 80%가 넘는 85곳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 장현 현장은 필수 인원 18.9명 중 4.25명만 배치됐고 남양주 별내 현장은 22.1명 중 12.9명만 배치됐습니다. 특히 수서 역세권과 파주 운정 등 철근 누락단지 20곳 중 7곳이 감리 인원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점검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는 2019년 7월 이전엔 감리 인원 배치 의무 기준이 없었다며 그 이후 발주된 공사부턴 모두 인원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무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해도 부실 감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LH가 서둘러 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 본사와 설계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도 않았고 수색 작업도 더뎌 사망자는 2~3배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신이 너무 타버려서 아직도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이 와중에 보급품을 노리는 범죄 또 사기꾼까지 늘고 있죠.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핥히고 간 하와이 마우이 섬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발생 일주일째 사망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Our fatality count is at 101 now. We've completed 27% of the search and rescue as far as territory goes. 현지 시간 15일 기준 진화율은 약 80%, 사망자 수는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와이주 당국은 앞으로 열흘간 최종 사망자가 2~3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색 작업의 진행 과정과 1000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 규모를 고려할 때 2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불길에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도 5명에 불과합니다. 100년 만에 최악 참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하와이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wife Jill and I are going to travel to Hawaii as soon as we can. That's what I've been talking to the governor about.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보급품을 노리는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있고 잿더미가 된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투기꾼까지 활개칠 만큼 현지 사정은 악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 입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실감은 전혀 안 됩니다. 소비자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와 관련된 민원 제기를 하면 금감원이 답변을 해주는데 400일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1년도 훨씬 더 넘는 겁니다. 그동안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겠죠.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기관의 횡포에 언론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지만 해결은커녕 진행 상황과 관련된 답변을 듣는데도 하세월입니다. 6월 13일 내 민원이 담당자에게 배당됐다라는 말을 전달을 받았고 그 전주에 접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금융 분쟁이 인용 처리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16일로 전년보다 117일 더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도 인용되면 다행입니다. 기각되는 데에도 평균 279일, 각하에도 평균 390일이 걸렸습니다. 소비자 불만은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금융소비자 1,00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전체 점수 84.5점에 민원 분쟁 조정 분야는 61.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업무 처리가 느려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등 지나치게 늦은 처리 기간을 꼽은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모펀드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며 분쟁도 그만큼 늘고 있지만 금감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죠. 당시 생존자들이 처참했던 순간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N은 당시 살아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이 장면을 보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생존자들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누런 흙탕물이 밀려들어옵니다. 달리던 차들이 멈춰서고 버스는 강한 물살에 뒤로 밀리자 화물차가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미 차량 보니까지 물이 차오른 지하차도 안에서는
필사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벽면에 붙어 나아가려다 강한 물살에 결국 안쪽으로 되돌아옵니다. 차도 밖에서는 한 남성이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출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얼마 뒤 성인 키만큼 물이 들어차고 사람들은 차량 위로 몸을 피해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천장 근처까지 물이 들어차 철제 구조물을 잡고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당시 지하차도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11명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생존자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옆에서 누가 흔들어서 괜찮냐고 해줘야 나올 수도 있고요. 기자회견을 마친 생존자 협의회는 시민 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선출직 단체장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그리고 밑에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가 중대재해로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러 오송 참사 사태를 따지려고 소집된 국회 행안위까지 파행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군 지휘부에 보고한 문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의 결재가 끝났지만 다음 날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 건데 지금 박정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장관, 외부 기관 추천 인사로만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시하며 항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한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문건입니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필요한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않았다며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자필 서명도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처럼 모든 결재가 끝났는데 돌연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건 윗선 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이 장관은 직권으로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수심 위원들은 군 출신을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계,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만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다 수용할 것이라며 이는 장관이 공명정대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법무 전문 관련 단체로부터 위촉받아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박 전 수사단장은 허가 없이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모레로 연기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때 관광지로 이름을 알렸던 인천 송도 유원지가 10여 년 전 문을 닫고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 중고차 수출단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많다 보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택가는 물론 상가와 골목길 곳곳에 차가 무단 주차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짚어드린 게 벌써 2년 전. 그럼 지금까지 인천시와 해당 구청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노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옛 송도 유원지 앞 골목길입니다. 노상에 만들어진 공영 주차장인데 번호판 없는 무등록 차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300m도 안 되는 도로 한 곳에서만 10대가 넘습니다. 옛 송도 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 단지에 있는 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보관료를 아끼려고 무단 주차한 중고차들입니다. 가게 앞에만 해도 좀 높아요, 하나 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맨날 물어보면 주차는 어디다 해야 돼요? 옆골목에는 20대에 가까운 무등록 차가 한대 모여 있습니다. 이 일대 무단 주차 차량은 올해 단속된 대수만 400대가 넘습니다. 이 일대를 번호판 없는 차들이 점령하다시피 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청은 보시는 것처럼 차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경고장만 붙여놓을 뿐
실제 강제 조치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째 민원과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중고차 영업을 위해 무단 주차한 차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할구청은 뒤늦게 법률 검토를 받아 다음 달부터 이동 제한 조치와 강제 견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백약이 무효한 출산율 하락에 정부가 다둥이 기준을 2자녀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명도 잘 안 낳는 요즘 2명이 어디냐 이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내 집 마련부터 각종 세금 감면까지 혜택이 꽤 많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과 8살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 집 마련할 돈을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서 신혼특공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주택 가입 연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반 특공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2자녀를 키우는 김 씨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오릅니다. 정부가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자녀 혜택의 문턱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민영주택으로도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국립문화시설 할인 같은 다자녀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합니다. 지자체 조례도 바꿉니다.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개정했고 부산과 대구가 추가 개정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새끼를 쉽사리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미 돌고래의 애틋한 모정, 정준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양경찰이 입수합니다.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거리 약 15m 신경 전민철 입수하여 접근 중에 있습니다. 확인 결과 죽은 새끼 남방 큰 돌고래를 어미가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업은 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에 걸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돌고래가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0년과 올해 3월과 5월에도 등에서 떨어지는 죽은 새끼를 건져내고 또 건져내는 어미 돌고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인 남방 큰 돌고래가 120마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무리한 관광을 금지해 돌고래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울 마이 소울.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입니다.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이런 의미라는데 2002년 하이 서울을 시작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됐으니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바뀌었죠. 이번 브랜드는 얼마나 갈까요?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서울하면 생각나는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서울 마이 소울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브랜드가 서울을 더 돋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관광재단의 슬로건에서 색과 순서만 바뀌었을 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2002년 하이 서울을 시작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하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그런 거는 사실은 체감적으로는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 뉴욕은 1977년부터 I love 뉴욕을 47년간 사용하면서 뉴욕 시민은 물론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도 브랜드를 비교적 오래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광 기념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봤을 때
그냥 하나로 밀고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좀 익숙해질 때쯤 바뀌는 것 같아서. 기존 브랜드가 사용된 곳이나 기념품 등을 새 브랜드로 바꾸려면 예산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고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가 시민과 외국인 모두 공감하고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채소에 이어 과일값까지 날립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겹쳐 출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좋은 상품은 배 한 개에 5,000원, 사과는 6,000원씩 합니다. 상인들마저 벌써 명절 가격이 됐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니 소비자들은 오죽할까요?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큼지막한 햇배가 한 개에 5,000원, 때깔이 좋은 사과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제철인 복숭아도 좋은 상품은 한 상자 할인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사과가 많이 올랐고요. 또 수입되는 포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란 것 같아요. 10,000원어치 살 것만 반으로 줄이고 너무 비싸니까요.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천정부지로 뛴 채소에 이어 과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치솟는 과일 가격에 비교적 저렴하게 과일을 살 수 있는 도매시장은 평일 낮인데도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실제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86,000원대로 한 달 사이 15% 올랐고 복숭아는 4kg 32,000원으로 47%나 올랐습니다. 작년 명절 정도 가격대가 이 정도 나왔는데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장사. 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와 배, 복숭아의 이번 달 출하량이 20% 안팎으로 줄었고 9월에도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정세를 찾던 닭고기 가격도 이번 주 들어 다시 오르는 등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종란 500만 개를 수입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커지면 가격이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노동자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해낸 부가가치를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일을 못한 거냐고요? 아니요. 물건이 팔려야 생산성으로 기록이 됐는데 팔리지도 않고 수출도 안 되니 길이 없는 거죠. 미국과 독일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시간에 88달러. 그런데 우리는 50달러도 채 안 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가구 공장입니다. 소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공장 안에는 출하를 기다리는 제품 몇 개와 자재들만 쌓여 있습니다. 판매가 돼야 수요가 있어야 생산자도 살아남는데 수요가 없으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현 상태에서 직원들 봉급 주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 5년 전 호황기 때와 비교하면 주문 물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혼인 감소 등으로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데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가구 제조업의 노동 투입량 대비 부가가치를 뜻하는 노동 생산성은 1년 전보다 21.3% 감소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조업 일수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 속에 수출은 부진해 노동 생산성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 1시간 일에서 88달러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49.4달러에 그쳤습니다. OECD 37개국 중 33위로 그리스와 칠레 등을 겨우 앞섰습니다. 근로시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라든지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몰입도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수출 회복과 함께 고부가가치와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 발전을 외쳐왔지만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만 있죠. 2030 세대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다 보니 기업들이 거점을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못한 지방 소멸,
기업들이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감이 들면서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의 직원 수는 되레 감소 추세입니다. 생산 거점이 지역에 있다 보니 구직자들이 근무를 꺼리면서 인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력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이른바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큽니다. 국가가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결국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면은 거기에 있는 인구들은 사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융합학술대회에서는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자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넘으려면 지방정부로 분권이 관건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분권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그 지역사회에서 산학, 정의 서로 협력하면서 필요한 혁신을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융합학술대회는 3천여 명의 경영학자와 기업인들이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기업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도마뱀한테 손가락을 물린 소년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이탈리아의 거장 카라바조 작품입니다. 위기의 순간 도마뱀은 위장술에 능합니다. 주변 색깔에 묻혀 최대한 몸을 감추기도 하고 더 급할 땐 스스로 꼬리를 잘라내기도 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꼬리 자르기. 공동체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워 내쫓을 때 흔히들 쓰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 총대를 메고 싶은데 나는 개장 아이가. 부패에 연루된 세관들이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섭니다. 주인공은 부양 식구가 적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사람이 총대를 매라 이거였죠.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원 4명이 총대를 메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실 이들은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며 꺼내든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카드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그냥 꼼수였던 겁니다.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LH는 2년 전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지만 이 중 2명의 임기는 달랑 9일 남은 상황. 심지어 퇴직 임원 전원은 연봉 1억 원 수준의 사내 교수로 다시 임명이 됐습니다.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휴디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만둘 임원들을 앞세워 쇄신이랍시고 발표하다니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국민 기만 아닐까요? 도마뱀이 스스로 잘라내버린 꼬리를 재생시키기 위해선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 쏟아야 하기에 그동안은 성장이 멈추는데 그나마도 재생된 꼬리는 볼품도 없고 제 기능을 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럼 결말은 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제 기능 다하지 못하는 꼬리라도 달고 어떻게든 연명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어쩌죠? 꼬리를 잘랐다고 해서 모든 도마뱀이 다 사는 것도 아니라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LH의 눈속임 쇄신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진천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수단에 선배로서 진심 어린 격려를 전했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들어서자 역도 대표팀 선수들이 환호성과 함께 꽃다발을 전합니다. 체육행정가로서 새로운 행보에 나선 장 차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저도 운동복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나 봐요. 기구들도 더 많이 다양해졌네요. 금메달 기운을 받겠다며 사인을 구하기도 하는 선수들. 언니! 빨리 연습해. 장차관은 역도 대표팀은 물론 수영, 태권도, 배드민턴 선수단을 방문하며 선수단의 안전한 몸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부상이 예기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운동 전이나 또 운동 끝나고 나서나 이럴 때 항상 좀 몸을 더 잘 풀어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 세계선수권 출전을 앞둔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역시 대선배의 격려에 힘입어 항저우까지 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카르타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랭킹 1위에까지 오르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만큼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에서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개막 38일을 앞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의 시계는 오늘도 바삐 흐르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화이팅!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여자 골프의 슈퍼루키 황유민이 MBN 여성 스포츠 대상 7월 MVP를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서 개인 통산 첫 우승을 차지한 황유민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7월 MVP 트로피까지 거머쥐며 겹경사를 누렸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서울은 32도, 홍천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밤까지 곳곳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씩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양은 최대 60mm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매우 높은 너울이 밀려들 텐데요. 만조 시간과 겹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은 31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32도, 부산 31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